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사 강사 정하연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전후 남북한의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현대사 부분이 사실 시험에 그렇게 막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꽤 잘 나오는 편입니다. 현대사 좀 잘 나오는 이제 대통령 하자면 이제 이승만하고 박정희 이런 시대가 되게 잘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 바로 이승만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장기 집권을 하죠. 독재를 했습니다. 그걸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는가? 첫 번째, 발췌 개헌이 있습니다. 자, 발췌 개헌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처음에 대통령을 어떻게 뽑았는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재헌헌법 만들어서 재헌국회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뽑았죠. 이때는 어땠더라? 그렇죠. 간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려면 내가 또 뽑히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나와 비슷한 성향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많이 당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에 반대하는 성향의 무소속인 후보들이 너무나 많이 당선이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걸로는 우리가 내가 이어갈 수 없겠다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 헌법을 바꾸겠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6.25 전쟁 중에도 자기가 집권은 해야 되니까 자유당을 만들고 대통령을 직선제로 바꾸자 이런 개헌을 추진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개헌에 반대한 애들 막 협박하고 말도 안 되게 기립투표가 웬 말입니까? 무기명 투표 아니고 누가 찬성하는지 반대 다 보이게 안 그러면 곧 있으면 어디 가서 사람 죽어도 모를 정도겠죠. 반대를 하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통과를 시켰던 그게 바로 이제 발췌 개헌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왜 또 이름 하필 근데 발췌 개헌이라고 했는가? 왜냐하면 이때 이제 우리가 헌법을 좀 바꾸자라고 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헌법안을 냈는데 그중에 일부만 발췌해서 개헌했다 하여 발췌 개헌이라 합니다. 자, 우선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했던 건 정부가 얘기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원제 국회 이건 국회에서 주도를 했던 건데요. 현재는 우리나라가 이제 국회가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던가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렇게 나눠진 거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었던 게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도 이때 민의원, 참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도 했더라라는 거. 그래서 양원제 국회로 이제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이미 선거가 한번 이루어졌던 거라서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처음으로 이렇게 양원제가 있었던 거는 4.19 혁명 이후인데 이것도 오래가지 못하죠. 왜냐면 박정희가 등장했기 때문에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성공을 했더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한 번 또 해먹고 또 한 번 더 해먹기 위해서 바꿨던 게 바로 이제 뭐냐면 4.4 5.입 개헌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초대 대통령까지는 이제 뭐를 하자 중임을 두 번까지는 할 수 있다. 근데 이 두 번까지만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못하게 했던 거죠. 이것을 없애자. 왜? 그래야 내가 3번, 4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이런 걸 좀 없애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임을 제한하는 것을 철폐를 했는데 이걸 통과시킨 게 무슨 논리? 바로 반올림의 논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4.4 5.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반올림이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만 옛날 사람들이 이 반올림을 4.4 5.입이라 그래요. 왜 반올림은 5 이상일 때만 올리는 거잖아. 그치? 4 이하일 때는 버리잖아. 그래서 4.4, 4개는 죽고 5입, 5개는 하나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헌을 통과시켰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정족수가 203명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과반수 이상이 이게 3분의 2 이상이 되려면 이제 136명이어야 했던 거예요. 근데 135명 정도만 이게 이렇게 찬성을 한 거죠. 딱 한 표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 표를 어떻게 할까? 136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럼 이거 4.4 5입에 얘기를 하면서 야 135.333이잖아. 4.4 5입이지. 3은 없애야 돼. 이래가지고 135명이면 되는 거야. 이렇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발췌 개헌 4.4 5.입 개헌이 일어나게 되어 얘는 전쟁 중에 일어났던 거죠. 전쟁 직후에 또 이런 개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해먹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다시 이제 당선은 됐어요. 3대 대통령으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조봉암이라는 후보였습니다.
이승만이 자유당이라면 반대로 이제 진보당, 지금의 약간 민주당 이쪽의 전신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요 조봉암이라는 후보가 이제 아주 많은 득표를 획득하고 특히 이 장면이란 사람도 이제 부통령에 당선이 되는 모습을 보이죠. 이래서는 더 이상 자유당이 계속 갈 수가 없겠다. 다음번 선거에서는 지겠구나 생각을 했던 겁니다. 조봉암을 처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보당 사건을 일으키게 돼요. 진보당의 당수였던 조봉암, 얘는 야 간첩이야. 왜? 이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평화통일 이런 걸 되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지금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통일에 대한 내용은 나오는데 이승만은 싸워서 통일해야 된다. 약간 이런 입장이었다면 얘는 화해를 통해서, 근데 이렇게 화해를 통해서 하면 우리나라 사회주의 국가 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다 얘가 김일성의 그런 지령을 받아서 그런 거야. 조작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간첩 혐의로 조봉암이 정말 빠르게 처형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그 사람 간첩 아니다. 2011년에 무죄가 판결이 됐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진보당의 아주 큰 당수였던 조봉암이 사형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이런 조봉암 같은 사람이 안 나오길 바라해서 만들었던 게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을 위해서 이렇게 반공을 면봉으로 무조건 막 야당 인사들은 막 다 빨갱이야 막 이런 식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언론 탄압도 심합니다. 경향신문이 정부에 좀 비판적인 신문이었는데 이런 신문을 폐간해버리기도 하죠. 즉 정부에 반하잖아? 그럼 다 없애려고 했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헌법이 이상해? 고치면 돼. 나에게 반대? 그러면 없애면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장기 집권하기 위해 8.7 개헌, 4.4.5.2 개헌, 진보당 사건, 국가보안법, 경향신문 폐간 5가지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뭐 이승만의 장기 집권과 관련된 사건을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네는 다 옳은 것이 되는 거고 뭐 5.16이라던가 12.12 뭐 이런 거 나오면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승만 정부가 장기 집권을 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1956년도에 정 부통령 민주당 선거 포스터가 나와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나와져 있죠.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신익희와 그다음에 부통령 후보로 장면이 나왔는데 이때 부통령으로 이 장면이 이제 민주당에서 당선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후 남한의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전후에 우리는 이제 나라를 다시 복구해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귀속재산, 이 미국 원조물자 이런 것들을 팔았습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귀속재산은 뭐냐면 이제 일제가 돌아가면서 돌려줬던 그 재산들, 이런 것들과 미국이 원조물자를 보내와요. 이런 것들을 이제 팔아서 이제 주요 산업시설도 복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벌였던 거죠. 그 중에서도 그 미국의 원조 경제를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를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삼백산업이라고도 합니다. 왜? 3가지의 백색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분, 제당, 면방직 되겠습니다. 면 흰색이죠. 제분, 밀가루, 제당, 설탕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3가지 이런 산업이 발달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시기에 농업 기반이 좀 그래서 아쉽게도 좀 약화되는 그런 경향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이렇게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 미국의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 점점점 미국도 발을 빼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유상차관으로 돈을 빌려주는 걸로 바뀌게 되면서 다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시 이제 경제가 침체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기도 했더라라는 거. 그래서 전쟁 이후에 살짝 삼백산업 원조 경제 받다가 미국이 또 발을 빼고 우리가 상황이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귀속재산 처리법이라고 해서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소유하던 공장들을 이제 팔았던 거예요. 그리고 경경유착, 원조물자, 귀속재산 이런 게 아쉽게도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정치와 경제가 유착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독점적인 대기업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현재도 너무 대기업 위주고 약간 불균형하잖아요.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했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다 언제? 이승만 정부 때 일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전후에 원조 경제 기억해 주시고 귀속재산 처리법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북한은 어땠는지
봐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김일성의 1인 독재 체제 강화 나오죠? 김일성은 본인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작업에 돌입을 합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났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6.25 전쟁 과정에서도 반대 세력 막 다 제거해요. 그래서 박헌영 같은 인물들, 이런 경쟁자를 죽이고 자신만 원탑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우상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들의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했는데요. 자, 소련에서도 스탈린이 너무 독재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 소련 내에서도 비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가 똑같이 닮아가고 있었잖아. 김일성만 이렇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또 하니까 야, 비판하는 애들은 얘 다 죽여요. 네. 좀 잔인하죠. 북한은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막 다 죽여가면서 그렇게 1인 독재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경제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제를 만들게 되는데요. 자, 우선은 이제 소련,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얘네들은 경제 부흥 3개년 계획을 진행을 해요. 사실 전쟁 때 정말 많은 피해를 입은 건 사실 남한보단 북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의 여러 가지 산업시설은 주로 어디에 있었다? 북한에 있었다. 왜냐하면 북한의 지하전이 많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북쪽에다가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많은 피해를 입었던 거죠. 이걸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았더라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업 기반을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 제1차 5개년 계획을 펼치기도 했었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천리마 운동. 대중들을 너희들 천리마 탔냐? 천리마처럼 천리 가는 것처럼 너 진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렇게 약간 정신적인 쇠뇌를 시키는 그런 운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농지를 다 협동조합의 소유로 바꾸어서 다 같이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나눠 갖자라고 얘기를 해왔던 이게 바로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도입입니다. 사회주의에서 중요한 건 모두한 생산수단을 누가 갖고 있어? 사회가 갖고 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변화시키고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해왔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한국사 시험에서 이렇게 북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로 약간 남한 중심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래도 또 우리가 모르면 안 되겠죠. 교과서엔 다 있는 내용이니까 함께 같은 시기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우리 관련된 내용 볼게요. 이승만의 장기 집권이 정말 중요했잖아요. 첫 번째, 발췌 개헌이 있었습니다. 자, 대통령 선거 어떻게 바꾼 거? 직선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투표에서 각각 선거한다라고 나와져 있죠. 그리고 참의원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은 구성된 날부터 한다. 그래서 양원제 내용도 들어가져 있다. 이건 국회에서 제시했던 헌법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4.4.5입 개헌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그렇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연임을 제한하던, 중임을 제한하던 걸 천폐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이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죽었어. 그럴 경우에는 부통령이 바로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승만도 나이가 있고 이승만이 죽고 나서의 상황을 좀 보고 만든 게 바로 이 4.4.5입 개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부통령이 장면이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이제 민주당이래 자유당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거하기 위해 또 많은 노력을 했더라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자, 다음 국가보안법 나오죠. 그래서 조봉암 사건 이후에 이렇게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대통령 이런 것들 비난할 수 없도록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다 징역에 처하는 국가의 뭐 보안을 위해서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에게 좀 반대하는 야당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래서 아쉽게도 뭐 아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북한과는 좀 다른 점이 그래도 죽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뭐 다 해놓고 다 죽이고 숙청하고 이러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장기 독재를 하려고 노력을 했더라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개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혁신 세력인 진보당의 당수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처형한 사건. 우리가 뭐라 그래? 조봉암의 사건이니까 조봉암 사건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조봉암이 너무나 많이 득표를 하니까 여기서 깜짝 놀랐던 거죠. 그죠? 자, 1948년도 그리고 나서 국가보안법이 이제 개정이 됐고
있던 거죠. 제정된 게 개정돼서 반공을 명분으로 야당 탄압하여 사회 통제도 강화시켰더라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는 이제 전후에 우리가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밀가루, 설탕, 면직물을 생산하는 제분제당 면방직 세계의 백색 산업, 300 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지나 했더니 나중에 이 미국이 이런 원조를 조금씩 줄이기 시작하고 유상차관으로 바꾸면서 또다시 경제적인 문제가 많았죠. 자, 북한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강화해서 노동 생산력을 높이는 거야. 너 천리마처럼 열심히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거 무슨 운동이라고 해요? 천리마 운동이라고 하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56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전후에 이제 우리나라와 남한과 그다음에 북한의 상황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특히나 그래도 남한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 특히 이 이승만이 어떻게 장기 독재를 할 수 있었는지 각각의 개헌의 내용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뭐 조봉암 사건이라던가 진보당 사건 요거 조봉암 사건 아니고 진보당이라 쓰는 게 맞겠죠? 내가 순간 쓰다가 잘못 썼네. 조봉암이 아니라 요거 진보당으로 갈게요. 말로는 마지막에 진보당이라 정리해놓고 그치? 자,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처형한 사건 진보당 사건이라고 해준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러한 사건뿐만 아니라 경향신문 폐간하고 국가보안법을 이제 다시 바꾸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더라. 이렇게 자유당 이승만 정권이 독재를 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펼쳤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내용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